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설 연휴 마지막 날의 아침이 밝았네요. 이번 연휴 가족 친지들 만나서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궁금한데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에 앞서서 연휴의 마지막 날도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뉴스쇼 마지막 설 특집, 마지막 주제는 바로 드라마와 대선입니다. 우리가 보통 TV 드라마를 볼 때면은 주인공들의 기쁨과 슬픔에 어느새 같이 울고 웃곤 하는데, 이런 공감만큼이나 드라마에 담긴 시대 정신을 읽어보는 것도 참 재밌고, 또 대선 한 달 앞둔 시점에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후에 대중예술평론가 이영미 씨와 함께 드라마와 대선 그 이야기 시작해보죠. 김현정의 뉴스쇼 설 특집 그 마지막 시간을 함께해 주실 스페셜 게스트 모셨습니다. 대중예술평론가 이영미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가족들이 대규모로 모이는 일도 줄었습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3, 4, 5 모이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네. 이게 뭐 선거 전이고 그 민심이 어떠냐 이런 얘기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전보다는 선거 얘기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나이 탓인지 아니면 이번 대선이 워낙 재미가 없어서 얘기를 다 안 하려고 다들 이렇게 피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덜해요.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요. 이게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봐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부딪히겠다 이런 거를 좀 알아서 그렇죠. 조금 대충 피하고 이러는 그 노하우들이 이제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결과가 아닐까 싶기도 나이 탓이네요, 해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근데 가족들끼리는 네. 너무 치열하게 정치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네. 예전엔 했잖아요. 했었죠. 싸움도 나기도 하고. 그렇죠. 8, 일찌감치 90년대는 막 했죠. 부자지간에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상머리 민심이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절이라는 어떤 여론의 용광로가 한번 끓고 나면 민심이 또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절이 중요한 건데 오늘 주제를 선거와 드라마를 골라오셨어요? 네. 저는 뭐 대중예술 연구자니까요. 사실은 선거 얘기보다 드라마 얘기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요즘 뭐 보니, 뭐 재밌니, 뭐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선거하고 드라마, 선거를 다룬 드라마 혹은 선거에 임박해서 나오는 어떤 드라마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언뜻 생각해 보면은 2000년대 들어서는 정치를 이야기하는 드라마, 정치인이 주인공인 드라마가 딱딱딱딱 떠오르는데 그렇죠. 예전 제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면은 그렇게 기억나는 게 뚜렷이 없어요. 그리고 선거를 다룬 건 더 없어요. 더 없죠. 네. 그러니까 선거를 직접적으로 다룬 건 한 2010년대가 넘어서야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사실 그거는 긴 대중예술사 우리나라에 그거를 생각하면 방송극의 역사, 연속극의 역사로 봐서는 해방 후부터는 이어지는 거니까 네. 그 긴 흐름으로 보자면 정말 최근의 현상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게 당연하기도 한 게 선거가 유명무실했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대선이란 게 아예 없어졌던 시기, 간선제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뽑았던 시기, 그러니까 총선도 별로 재미없었던 시기, 그게 굉장히 길었죠. 72년 10월 유신 때부터 시작해서 87년 6월 항쟁 때까지가 대통령을 간선으로 뽑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는 뭐 이렇게 뭐 그냥 당연히 누가 되는 것 이런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87년까지는 선거가 있다고 해도 대통령이 바뀐다는 느낌이 별로 없는 그냥 대통령은 안 바뀌는 것. 그 사실 저 같은 경우가 제가 61년생이거든요. 네. 79년에 대학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태어나서부터 제 기억 속에 있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는 아니에요. 제가 태어나고 몇 달 후에 박정희 정권이 탄생했으니까 대학 들어가서 대학 1학년 2학기까지 같은 대통령이에요. 계속 그분. 계속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를 계속 한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선거가 있었던 기억은 나는데요. 당연히 1번이에요. 그러니까 2번을 생각해 본 적이 정말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던 세대들과 네. 진짜 요즘 세대들은 진짜 뭐 고등학생들이 당원으로 들어가느니 마느니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 그렇죠. 세상이 달라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뭐 선거 같은 첨예한 정치 이야기를 검열 때문에도 할 수 없었고 우리 경험상도 할 수 없었던 시절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면은 80년대까지는 어떤 대중예술에서 선거라는 이 엄청난 사건의 흔적이란 게 없습니까? 아예? 없죠. 그거는 어. 80년대까지는 물론이고요. 예. 문민정부가 들어선 90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여기 와서 드리는데 대중예술의 유행이라는 게 그 예. 시대 대중들의 어떤 사회 심리의 변화 이런 걸 좀 징후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의도적으로 작가가 보여주려고 해서라기보다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대중들이 뭔가를 좋아해. 이거 왜 좋아하지? 그리고 따져보면 사회 심리가 변했어. 근데 사회 심리가 왜 변했지? 그러고 보면 사회가 변했고 정치가 변했어. 이제 이런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거라고 하는 사건의 흔적은 없지만 드라마 안에 혹은 네. 대중예술 안에 대중예술 연구자로서 이렇게 긴 호흡을 보자면 선거가 있던 시기 그때는 정치가 크게 바뀌고 그래서 대중예술에서 뭔가 흔적은 있어요. 그게 선거로 남는 건 아니고 작품 안에서 뭐가 있는 건 아닌데요. 예. 이게 뭔가 훅 하고 바뀌는 시대에는 그 중간에 뭐가 선거가 있는 때예요. 아, 대중예술의 흐름, 그 트렌드가 확 바뀌네. 네. 이 뭐가 있었지 보면 뭔가가 있어요, 뭐가 있는 사회적으로.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선거일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선거예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뀐다는 건 선거니까요. 선거 아니면 쿠데타예요. 하하. 그 전에는. 그러니까 뭐 1950년대의 대중가요에서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온다. 이런 건 당연히 6.25 전쟁 때문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50년대에서 60년대로 넘어가는 60년대 대중가요의 첫 시작. 그러면 누구나 다 한명숙의 노란 샷셋 하나이를 꼽거든요. 네. 이게 좀 청승스러운 트로트의 시대가 끝나고 이게 뭔가 바뀐다. 약간 근데 그게 밝고 희망차고. 예, 밝고 희망찬. 근데 그게 61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4.19, 5.16 겪으면서 민심 바뀌고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용필의 전성시대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80년대죠. 80년대. 그렇죠. 조용필이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빅히트를 기록한 건 76년이지만 약간의 뭐 뒤에 대마초 사건 같은 게 또 있었으니까 80년 창밖의 여자부터잖아요. 맞아요. 그게 뭔가 수그러든 물론 조용필은 지금도 가왕이지만 뭔가 수그러든다는 느낌이 드는 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88, 90초 변진섭, 신승훈 뭐 이런 발라드 가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면서 조용필은 뭔가 맞아요. 이렇게 수그러드는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변진섭의 홀로 된다는 것의 빅히트가 88년이에요. 87년에 나와서 88년입니다. 이상은의 담다디 뭐 이런 것들 나왔던 게 그렇죠. 88년이기도 예, 하고. 그러니까 조용필의 전성시대는 정확하게 50화국하고 일치해요. 그리고 발라드의 시대가 정확하게 60화국하고 일치해요. 60화국이 아니라 노태우 정권 시대하고 일치해요. 그리고 92년에 이게 뭔가 선거가 있는 해잖아요. 그 예. 해에 서태지와 아이들 나와서 판을 바꾸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연구할 때 아니 이건 내가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네. 선거 때 바뀌어요. 되게 선거 신기한. 치르면서. 되게 진짜 신기하네요. 예. 진짜 88년이면 제가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변진섭, 신승훈 이런 사람 나오면서 88, 89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렇죠. 신승훈은 몇 년 뒤인데 변진섭, 이상우, 맞아요. 윤상 그렇죠. 막 이승환 예. 이런 발라더들이 이문세 막 하다가 92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네, 서태지와 아이들 서태지와 아이들 나오면서 확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죠. 근데 92년에 가요만 바뀐 게 아니라 텔레비전 드라마 바뀌었고 영화도 바뀌었어요. 한 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92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요. 그게 정확하게 노태우 정권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선거 있는 해예요. 신기하네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선거 즈음에 민심의 변화가 읽힌다는 거죠. 이런 시기가 또 있어요. 언제입니까? 노래를 두 곡을 연달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은 해에 인기몰이를 한 노래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노래이기 때문에 조금씩만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양희은의 아침 이슬 그리고 이미자의 아씨. 긴 밤지 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옛날에 이 길을 꽃가마 타고 말탄잎 따라서 시집 가던 길 여기던가 저기던가 옥사꽃 곱게 피어있던 길 한세상 다하여 돌아가는 길 저무는 하늘가엔 노을이 설구나. 옛날에 이 길을 새색 시적에 서방님 따라서 나들이 가던 길 어디선가. 이미자의 아씨, 그 앞에 들으신 곡은 양희은의 아침 이슬이었는데 이 두 곡이 같은 해의 히트곡이라는 게 네. 맞아요? 네. 너무 차이가 날 것 같죠? 아니 양희은의 아침 이슬은 왠지 좀 더 된 노래 같고 이미자 씨는 아주 옛날 예, 노래 예. 같고 그렇죠? 예. 아니에요. 물론 1년 차이가 있어요. 아씨는 드라마 아씨 주제가여서 1970년에 나와서 계속 이미자가 그냥 계속 불렀고요. 아, 그러니까 71년까지도 아주 인기 있는 계속 그 많이 불리는 노래였어요. 네. 아침 이슬은 71년에 양희은 음반, 김민기 음반이 한 해에 다 나와요. 그래서 그 해에 히트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감수성이 다른 노래가 같은 시기에 히트했다. 이 예. 얘기는 뭐겠어요? 이거를 같은 사람이 좋아했겠어요? 아씨 좋아하는 사람이 아침 이슬 좋아했다. 그건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감수성의 격차만큼 문화적 취향적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죠. 아하. 이게 언제냐? 71년. 1년. 자, 71년은 언제냐? 박정희의 세 번째 대선. 아.
그리고 김대중 후보와 맞붙어서 어렵게 승리한 바로 그 해. 아, 그럼 이게 DJ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감성과 박정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감성이 뭐 이게 다를 수도 있다 이런 파악도 가능해요? 예, 그게 꼭 그렇게 뭐 딱 일치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어렵게 그렇게 김대중 후보한테 이기고 나서 이건 제대로 선거했으면 졌을 수도 있어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네. 그리고 72년 바로 그 다음 해 종신집권이 가능한 10월 유신을 단행해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기나긴 7, 80년대의 그놈의 군부 독재 시대와 민주화 운동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아침 이슬은 70년대 초에 청년 문화가 막 솟구쳐 네. 올라오는 그 분위기를 받는 거고요. 네. 근데 이 시기에 또 라디오 드라마에선 정계야화라고 하는 정치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제1공화국을 그렇습니다. 공화국을 다룬 네, 드라마. 네. 이게 나중에 그 유신 시대가 되면서 그 절필을 했어요. 그 작가가 난 못 쓰겠다. 그래서 한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 박정희 대통령 그 돌아가신 후에야 네. 이게 다시 한번 나오거든요. 다시 잠깐 나왔다가 동아방송이 없어지는 바람에 또 끊긴 굉장히 비운의 드라마인데요. 네. 어쨌든 뭔가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시기가 71년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20세기 초중반의 고통의 세월을 묵묵하게 견뎌온 그 방식에 아씨의 방식에 찬사를 보내는 중노년들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어른들로서는 이 젊은 애들이 과거의 식민지와 뭐 전쟁의 고통을 모르고 그냥 자유니 민주니 니들은 떠들고 있지. 이들이 꿀꿀이 죽을 먹어봤냐. 뭐 피난 보따리를 싸봤냐. 하여튼 입만 벌리면 딱 나오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 어른들한테. 예. 근데 그분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거든요. 예. 그냥 물론 솟아오르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아침 이슬이 떠오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10월 유신을 그렇게 감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보수적인 민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수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감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네요. 이게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흥미로운 부분. 그렇죠. 그러면은 90년대로 좀 넘어가 보면 네. 그때부터는 좀 다른 스타일의 작품들이 나오죠. 아까 92년이 선거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 이것도 물론 선거를 다룬 작품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때는. 네. 근데 이 91년, 92년도 그 문화사 예술사를 이렇게 보면 되게 흥미로워요. 아까 가요 얘기는 했었잖아요. 예. 서태지로 딱 넘어올 때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요. 판이 바뀐다. 판이 바뀌는. 근데 똑같아요. 92년에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질투가 트렌디 드라마가 시작돼요. 딴따라다다. 맞습니다. 최진실, 최수정을 대스타로 만든 그 드라마. 진짜 국민 드라마. 네네. 그렇게 하고 계속 트렌디 드라마의 시대, 로맨틱 코미디의 시대가 열려요. 영화에서 결혼 이야기라고 한 로맨틱 코미디가 열리는 거하고 똑같이 심혜진 주연의. 네네. 그리고서 이게 그 프로듀싱 방식이 제작 방식이 바뀌거든요. 영화에서는 굉장히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때깔이 바뀌었다. 드라마가 어떻게 저렇게 상큼할 수가 있지? 혹은 화면이 저렇게 달라졌을 수가 있지? 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질투라는 드라마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부터는 계속 그 흐름으로 가는데. 아니,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서태지와 아이들의 뮤직비디오가 때깔이 네. 달랐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는데 네. 최진실, 최수정의 질투란 드라마 네, 역시 그런 의미에서의 때깔이 달랐어요. 네, 화면의 색깔이 달랐어요. 예. 카메라 워크도 완전히 달랐고. 예. 근데 그 직전에 91년 말부터 92년 초까지에 여명의 눈동자가 있었어요. 이거는요, 주말에 한밤중에 했는데도 폭발적인 인기였어요. 이건 맞아요. 애들 보지 마라 이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91년, 92년 넘어오면서 90년대의 큰 흐름이 다 만들어지는 셈이에요. 트렌디 드라마, 또 한편으로는 이런 대작 드라마. 왜냐하면 몇 년 있으면 이게 모래시계로 가는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7년 끝나고 나서 이게 뭔가 새로운 이야기, 여태까지 우리가 도외시하고 있었던 뭐 좌파니 무슨 빨갱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도 꺼내지 않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역사가 뭐지?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과 네. 이런 민주화운동 세대들의 끄트머리를 웃기고 있네라고 생각하면서 더 상큼하게 이걸 확 뛰어넘어 버리는 신세대들의 감각.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91년, 92년 바로 그때 나온 거예요. 그리고 92년에 총선 대선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92년 문민정부의 시대의 출발은 93년부터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왜냐하면 12월 대선이었으니까 4월 총선 치러보면 판이 바뀌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이제
그 1번이 되든 2번이 되든 간에 이게 뭔가가 이전처럼 군인 출신 대통령의 시대는 다시는 오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벌써 4월 총선을 지나고 중반으로 여름으로 가면서 느낌이 온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그 판이 바뀌었음을 우리가 느끼게 해준 드라마 질투 OST에서 한 곡 듣고 가죠. 유승범이 부릅니다. 이 노래 들으면은 그 마지막 장면 최신실, 최수정 두 사람이 손잡고 키스를 딱 포옹을 딱 하면서 카메라가 쫙 돌아가는 거. 그런 거 영화에서나 봤거든요. 그쵸. 영화에서도 흔히 쓸 수 없는 거였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우리나라 영화에서 본 게 깊고 푸른 밤 배창호 감독 작품에서 그게 미국에서 촬영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거의 올로케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장비하고 미국 기술 갖고 쓰니까 세상에 저런 장면이 나오는구나 우리가 감탄하면서 그 안성기와 장미의 그 장면을 봤는데 이건 드라마에서 세상에 영화도 그렇죠. 아닌데 그렇죠. 어떻게 마지막에서 이걸 썼지? 그리고 스텝을 다 노출시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쭉 카메라를 뽑아서 스텝을 노출시켰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딱 신선했어요. 요즘 나오는 그 방식이.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렇게 판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유승범의 질투, 노래도 데이트했던 이 노래를 좀 듣고 왔는데요. 이게 92년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뭔가 대중문화의 판이 바뀌는 그리고 선거가 있는 바로 그 해였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판이 이렇게 바뀌는 건 알겠는데 네. 왜 이때도 그 뭐 민감한 정치 얘기라든지 민감한 선거 얘기 같은 걸 정통으로 다룬 드라마는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문민정부가 시대가 되면은 당연히 나와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외적인 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조금씩 완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군부 독재 시절을 다뤘던 드라마들은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선거가 있죠. 그 가운데는. 예컨대 제3공화국 93년 작품이고요. 제4공화국 95년 그리고 모래시계가 95년. 이때 쭈루루 그게 나와요. 근데 그게 다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실, 좀 대통령 그러면 암흑의 대통령이라는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들이라는 거죠. 혹은 그 시대를 다룬 것. 근데 그거 말고요. 그냥 허구로서의 선거 상황. 어떤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에 어떤 대통령이 있다고 치고 이렇게 생각하는 허구로서의 선거 상황을 다룬 드라마까지는 아직은 상상력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약이 있는 거죠. 그 상상력, 감독이나 작가의 상상력이 거기까지 못 갔을 수도 있고 설사 간다고 했더라도 그 당시에 대중들이 그걸 편견 없이 받아들였을까?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인데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만들지 못해 그 사실 같은 건데요. 창작자나 수용자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 경험이 90년대 내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학교를 10수년 다녀봐야 학교 이야기를 가지고 드라마를 쓰는 거고 군대를 갔다 와야 군대 이야기를 드라마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리얼하게. 네. 근데 우리는 90년대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선거 딱 2번 했어요. 87년 한 번 하고 92년 한 번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가서 몇 년 후에 한 번 더 있는 셈이니까요. 그러니까 90년대 중반까지는 뭔가 허구의 사건으로 선거란 걸 집어넣어서 막 요리할 만큼 그게 익숙하지가 않은 상상력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사들도 뭐라고 합니까? 퓨전 요리를 하려면 한식도 잘하고 중식도 잘하고 다 잘해야 섞을 수 있는데 그 정도 단계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주부들도 단수가 올라가고 몇십 년 해야만 이것저것 해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초보 때는 자꾸 레시피 보고 하고 이러는 거 하거든요. 맞아요. 이해가 되네요. 예, 또 하나 있어요. 이때만 해도요. 정치에 대한 사고가 굉장히 경직돼 있었어요. 민주 대 반민주 여기에 좀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도 계속 과거 독재 정권 이야기만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반민주적인 정권을 타도하는 것,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 해방 세상 하여튼 그 얘기 이상으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정권 수립되고 나면 그 다음은 그 이후는 그러면 그 이후는 잘 상상을 못한다고 할까? 창작자도 수용자도. 근데 사실 민주정권이 수립된다. 뭐가 민주정권인지도 이제 좀 골치 아픈 문제지만 민주정권이라는 게 하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점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발전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민주정권을 수립했다. 군부 독재가 물러갔다.
사실 그건 끝이 아니고 고민의 시작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연애 드라마의 끝은 늘 결혼이지만 사실 그게 갈등의 끝입니까? 갈등의 시작이죠. 진짜 갈등의 시작이죠. 야, 이거 명절날 아침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 던지시네요. 진짜죠. 맞아요. 근데 그래요. 근데 이때까지는 그 이후라고 하는 거를 장산상을 못했어요. 예. 그냥 타도 거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래도 그 좀 독특한 현상이라고 하면 역사 드라마는 그 시기부터 상당히 인기몰이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90년대 후반이 돼서예요. 예. 이제 90년대 후반이 되면 선거를 몇 번 더 치러보게 되죠. 92년이 총선하고 대선이 같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것 때문에 자꾸 개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총선은 4년에 한 번, 대통령 선거는 5년에 5년에 한 한 번.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선하고 대선하고가 이렇게 엇갈려 가면서 거의 막 매해 선거를 치르는 것처럼 이런 게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90년대 후반부터 독특하게 선거 때 나타났던 현상, 이건 의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생겨난 현상인데요. 선거 때 이상하게 역사 드라마가 히트해요. 전 역사 드라마가 한 90년대부터 크게 히트했다는 거는 기억이 나는데 네. 그게 선거랑 이게 맞물려 있다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 어떤 드라마 생각나세요? 용의 눈물 생각나시죠? 생각나요. 그렇죠. 유동근 씨 나왔던 거. 예. 이방원을 다뤘던. 용의 눈물 데이트했죠. 네, 그 몇 년인지 아세요? 솔직히 연도까지는 그렇죠. 당연히 몰라요. 전화 아는 거죠. 감사합니다. 예, 전화 뒤져보니까 아는 거죠. 96년이에요. 총선이 있는 해예요. 그러네요. 네, 네. 또 뭐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 이제 IMF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태조한 건 굉장히 크게 히트했거든요. 네. 그거 2000년이에요. 또 총선이에요. 그러네요. 네. 아주 2000년에는 후보들이 막 자기가 미는 후보를 이분은 왕건 같은 후보라는 둥 뭐 이런 소리를 막 했어요. 네, 네. 근데 이거는 물론 그거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이 이걸 겨냥하고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정치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뭔가 이렇게 정쟁과 관련되어 있는 역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뭔가 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의 현대사회 그 당시로는 못 그릴지언정 그렇죠. 과거 속에서 그걸 한번 찾아내서 뭔가 끄집어내보는. 그렇죠. 왜냐하면 정권 교체에게는 이게 정쟁이라는 게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쟁을 하는 거를 막 선거 때 보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머리가 그쪽으로 쑥 가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대장금 보고 나면 이상하게 냉장고 문을 자꾸 열잖아요. 왠지 떡을 좀 썰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 될 것 같고 막 이상하게 배가 고프고 10시에. 맛을 봐요. 이게 홍시에서 홍시 맛이 나나? 이런 거 봐. 너무 재밌는데요. 일단 네. 1부 여기까지 하고 2부로 넘겨서 좀 더 긴 이야기, 네. 깊숙한 이야기를 나눠보죠. 드라마와 대선. 자, 김현정의 뉴스쇼. 일단 광고 듣고 그 판이 바뀔 때쯤에 어느 곳에서나 들렸던 그 노래. 그 노래 들려드릴게요. 뭔지 여러분. 알겠습니다.
속에 내가 있나요 나는 그대의 영원한 난 정말 그대만을 좋아했어 나에게 이런 슬픔 안겨주는 그대여 그대여 가지 마세요 나를 정말 떠나가요 그대여 가지 마세요 나는 지금 울잖아요 그대여 가지 마세요 나를 정말 떠나가요 그대여 가지 마세요 나는 지금 울잖아요 서태지와 아이들 난 알아요를 듣고 오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설 특집 드라마와 대선. 1부는 우리가 여기서 좀 줄이고요. 2부에서 드라마와 대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더 많이 가지고 돌아오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설 특집이자 대선 특집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정치와 선거를 읽어보는 시간, 드라마와 대선. 1부에서는요 90년대 초반까지의 작품들을 살펴봤고 2부에서는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의 작품들을 쭉 훑어볼 텐데요. 대중예술평론가 이영미 씨와 함께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김현정의 뉴스쇼 설 특집 드라마와 대선, 대중예술평론가 이영미 씨 2부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영미 선생님. 네. 우리가 지금 역사 드라마가 90년대 중반부터 네. 확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2부를 넘어왔거든요. 네. 그게 하필이면 선거 때였다. 선거 때였다. 네, 그러니까 선거 때 역사 드라마가 뜰 줄 알고 일부러 겨냥을 해서 만든 것도 아닌데 그때 확 떴던 드라마 용의 눈물 그리고 태조왕건 보면 그게 다 총선이 있는 96년, 2000년이었다라는 거죠. 예. 사실 용의 눈물 그러면은 지금도 태조 이방원을 하고 있고 네. 그 이방원 붐의 시작이라고나 할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드라마에서 굉장히 쓰기 좋은 그런 그 소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때 용의 눈물이 굉장히 역사 드라마의 흐름에서 볼 때도 좀 독특했던 게요. 네. 90년대 초반 중반의 고즈음, 그러니까 한 몇 년 동안 역사 드라마가 아주 유례없는 침체, 사극 침체 시기였어요. 아니 잠깐 역사 드라마 생각해 보면 사실 80년대에도 있었어요. 아유 어마어마했죠.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 그럼요.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가 8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예. 정말 조선 초기 개국하기 직전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말까지 쫙 했었거든요. 그러네. 아니 역사 드라마가 90년대 중반에 툭 나온 게 아니네요. 아니죠. 70년대 스타일의 역사 드라마가 있어요. 예. 그리고 80년대에, 그러니까 70년대 스타일은 뭐냐면 맨날 연산군, 광해군 이런 거, 장희빈 이게 뭔가 그래요. 뭐 야사적 재미 좀 예. 이런 게 강한 거였어요. 그러다가 80년대 조선왕조 500년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정사루가 이런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사적인 고증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래도 이건 실록 읽고 쓴 작품이야라고 하는 걸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묵직한 정치 드라마의 분위기를 만들기는 했어요. 네. 70년대까지의 드라마는 뭔가 가족 드라마 같아요. 말하자면 맨날 척척한 갈등하고 무슨 부자 간 갈등하고 맨날 맞은 그런 거예요. 예. 근데 80년대가 되면서 정치 드라마의 느낌이 나는 사극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대신 이게 뭐라 그럴까? 편년체라고 그럴까?
몇 년에 뭐 있었고 몇 년에 뭐 있었고 좀 이런 느낌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역사 실록 같은 느낌. 예, 딱 그런 느낌으로 갔습니다. 책으로 읽어도 되는 역사 이야기를 그냥 극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 정도. 근데 그래도 그때는 그거여서 재밌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70년대 그 징글징글한 맨날 뭐 예. 처척 간의 갈등, 후궁하고 갈등 이런 거를 안 보고 예. 정치 얘기를 예. 딱 보게 되니까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근데 왜 중간에 침체기가 있었어요? 이게 뭔가 문민시대가 되고 하면서 정치 이야기를 현대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게 되는데 무슨 조선왕조 500년, 그러니까 이 틀이 더 이상 대중하고 안 맞게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시절에 그 이병훈 감독, 그 유명한 조선왕조 예. 500년을 그렇게 오래 하셨던 예. 분의 석사학위 논문이 나오는데요. 유례없는 사극 침체기다 이런 그 결론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서 그걸 타개하고 올라온 것이 예. 조선주로 다시 올라온 것이 용의 용의 눈물이었어요. 눈물 1996년작. 예, 근데 하필이면 그게 총선 때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조선왕조 500년 스타일의 역사 드라마와 96년 이후의 역사 드라마의 다른 점은 뭐였어요? 굉장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대 조선왕조 500년은 뭔가 차근차근 이 해에는 뭐가 있었고 저 해에는 뭐가 있었고 시대 순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 순으로 가는 것은 갈등의 흐름으로 가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과 어떤 인물이 싸워. 그러면 그거로 집중해서 쫙 밀고 나가는 드라마틱한 전개가 아니에요. 뭔지 알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얘기가 있다가 또 갈등은 소강국면으로 가고 네. 또 딴 얘기도 있고 한 해에 갈등이 하나만 있으니까 온갖 게 다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드라마라고 하는 건 나머지 싹 제거하고 몇 사람의 갈등으로 압축해서 쭉 미는 게 예. 드라마란 말이죠. 예. 근데 조선왕조 500년은 정치 드라마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그건 뭐 제1공화국 같은 것도 비슷해요. 예. 시대 순으로 가는 흐름이 좀 있어요. 1월, 2월, 3월, 4월. 좀 그런 느낌. 올해 또 그 다음에 또 음. 무슨 사건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런데 용의 눈물로 가면서부터는 태조왕건도 마찬가지인데 인물을 중심에 두고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쪽으로 훨씬 더 강화돼서 드라마틱하게 캐릭터화한 어떤 그 인물들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좀 자유로워서 그런 걸까요? 연출이 자유로워져서? 저는 그거보다도 네. 앞에 게 끝난 거죠. 그냥 끝난 거고요. 사극은 다른 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하니까 성공을 한 거였던 거죠. 아하. 근데 하필이면 이게 뭐냐 하면은 굉장히 정쟁을 강화하는 방식의 드라마였어요. 그러니까 다 용의 눈물도 그렇고 태조왕건도 그렇고 하나의 국가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조선조가 세워지고 고려가 세워지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형제나 다를 바 없는 사람들 혹은 형제들을 그냥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방원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정도전 죽이고 이복 동생들 다 죽이고 뭐 네. 처가 다 죽이고 막 네. 이러잖아요. 사돈들 다 죽이고. 음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방원이 늙어서 이렇게 절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아버지 앞에서. 근데 그때 느낌이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저렇게까지 해서 그 조선을 반석에 올려놨구나라는 느낌. 참 정치라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태조왕건도 이게 사실 고증에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궁예하고 왕건의 사이가 굉장히 끈끈한 형제 같은 거로 묶여 있어요. 그렇죠. 애초에 설정이. 네. 그러다 결국 궁예를 치고 왕건이 이제 왕이 되고 그러고 나서도 개국하고 나서도 이방원도 엄청 고생하고 그러니까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거고 왕건도 마찬가지로 온 지역의 토호들 오는 거 다 제압하고 뭐 결혼하고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이런 복잡한 정쟁의 이야기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이거를 드라마가 뭔가 이렇게 포착을 했는데 이게 먹히기 시작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 나쁜 정권 몰아내고 새로운 뭐 정의로운 민주 정권을 수립한다. 이런 틀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고인 거예요. 선악 구분이 굉장히 확실했던 것과는 또 좀 다르네요. 그렇죠. 악한 인물로 그려졌던 그 사람의 인간적인 고뇌도 우리가 보게 되고 네. 선한 인물인데도 또 이런 양면성이 악행을 있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7, 80년대 가졌던 단순한 선악구도 네. 민주, 반민주, 뭐 무슨 군부 독재, 민주 이런 식의 사고를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요. 이제 정치를 보는 관점이 나쁜 타도할 만한 지배 세력이 있고 으쌰으쌰 해갖고 민중들이 뭘 모아서 우리는 저 세상으로 간다. 이런 사고가 너무 단순하다고 느끼게 되는 이제 거기에 별로 이렇게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막 그냥 복잡하게 정치 투쟁하고 네, 뭐 네. 형제 죽이고 뭐 정도전 죽이고 여기에 오히려 사람들 머릿속이 굉장히
다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재밌네. 정치라는 게 이렇게 복잡한 거구나. 또 그렇게 그려야 역사 드라마지만 지금 현실의 정치 세계하고 맞부딪히는 점이 있거든요. 그럼요. 맞닿는 점이.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정치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얘기죠. 그래서 그 이후의 역사 드라마는 네. 다 이래요.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인 쟁투와 그 속에 있었던 인간들의 고뇌와 상처, 정치 때문에 입는 상처들 이런 걸 그려요. 예컨대 여인천하, 여인천하, 주몽, 선덕여왕, 선덕여왕, 대왕세종, 예. 뿌리 깊은 나무 어마어마했죠. 음. 막 선덕여왕 같은 것도 맨 마지막에 그렇게 자기가 아꼈던 수하들을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쩔쩔매잖아요. 그 선덕여왕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는 세종이 그렇게 결국 그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도전이 애초에 요구하고 있었던 그 관료 중심의 전문가 중심으로 갈 것이냐, 대중 중심으로, 백성 중심으로 갈 것이냐의 정치관을 가지고 굉장한 고민을 하고 그 세력과 갈등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본격적인 정치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치가 굉장히 복잡한 것이다. 그 안에서 권모술수와 쟁투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선군이더라도.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또 한편의 흐름은 역사 드라마의 또 한편의 흐름은 배경은 뭐 궁중이고 네. 과거인데 왕조고 근데 또 연애를 하는 로맨틱 드라마로 가는 거. 예. 해품달 같은 것들. 예, 신데렐라 드라마로 가는 거. 그게 최근의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 드라마를 이런 식으로 정치 드라마를 대체하는 드라마로 이렇게 보던 시대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96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대 정도까지가 전성시대였던 것 같아요. 2010년대 초반 정도까지가.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좀 시들해졌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현대에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게 좀 딱 시들해지면서 그다음부터 해품달 같은 드라마가 나와서 지금까지도 예. 뭐 궁중에 들어가서 무슨 막 뭐 이렇게 월가닥 연애하고 공주도 나오고 막 뭐. 그렇죠. 그 아주 궁중이 연애판이 되는 이런 흐름들이 있구나. 이제 네. 현실의 정치 세계를 자유롭게 그리면서부터는 과거로 굳이 들어갈 필요가 또 없으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노래를 한 곡 듣고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죠.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그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 노래를 선택을 했는데요. 뭔가 나도 모르게 이 시절에 이런 스타일의 드라마가 끌리네 하는 또 하나의 해가 2007년이었어요. 2007년. 네. 이산 기억하시죠? 예. 네, 이산의 OST 중에서 장윤정이 부르는 약속 듣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설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드라마와 대선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들으신 이 노래는 드라마 이산 OST 가운데 장윤정이 부른 약속이라는 곡이었어요. 이영미 선생님, 네. 이 이산의 시청률이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노래 나가는 동안 찾아보니까 35.5%? 물론 지금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굉장히 인기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인기였어요. 그래서 엄청나네요. 그 윤스테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윤여정 씨 나오는. 예. 거기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이제 묵잖아요. 네. 지리산에 있는 그 한옥에 묵는데 거기 어떤 외국인이 와갖고 이서진 씨한테 막 아는 체를 하면서 내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잘생긴 조선의 왕이었다고. 이산 보셨구나 그분. 그렇죠. 정조 역할 했거든요. 이서진 씨. 한지민 씨 나오고. 맞아요. 이서진 씨의 최고의 시절이었죠. 예. 정말 막 근육도 잘 드러내고 그때는 막 활쏘기 같은 거 하면서 근육이 불끈불끈한 근육까지도 드러나는 그렇죠. 그런 작품이었어요. 근데 정조가 사실 그렇게까지 잘 안 나오거든요. 주로 70년대에 많이 다뤘던 고시기 영정조 시대 얘기는 사도세자예요. 비운으로 죽은 사도세자, 아버지의 손에 죽임을 당한 사도세자 얘기고 정조까지는 그러니까 마지막 한중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네. 정조라고 하는 인물을 이런 식으로 다뤄서 이렇게 드라마로 성공하는 이야기는 이게 흔치는 않아요. 이산 말고 또 있었나요? 그런데요, 흥미롭게도 예. 2007년에만 정조 소재 드라마가 3편이에요. 뭐 또 있었죠? 이산이 있었고요. 좀 짧은 드라마였는데 한성별곡 정이란 작품이 KBS 거. TBS가 있었어요. 요 팀들이 요 콤비 작가 연출가 콤비가 나중에 추노를 만들어요. 그렇구나. 네네. 이때는 정조를 안내상 씨가 했던가 그래요. 예. 그 다음에 OCN에서 했던 정조 암살 미스터리 8일이라고 하는 이것도 좀 짧은 드라마예요. 아니 왜 2007년 그 무렵에 이렇게 정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요? 이게 제가 이제
선거 얘기했잖아요. 2007년이 어떤 해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선이죠. 아, 그러네요. 정말 2007년 대선. 네. 그게 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네. 좌절된 개혁군주에 대한 아쉬움.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에서 이제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가는 그 무렵인데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마지막쯤이에요. 예, 마지막쯤이어가지고 막 뭐 탈당해라, 뭐 하여튼 무슨 연정한다, 뭐 하여튼 복잡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죠. 다 등을 돌린. 이전에 노무현 정권을 음. 지지했던 사람도 등을 돌리고.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이게 댓글이 맞아. 유행할 네네. 댓글 놀이가 유행할 맞아요. 정도였잖아요. 네, 이게 다 노무현 탓이야. 그냥 뭐만 나오면 무슨 살인 사건 기사 밑에도 댓글이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맞아요. 뭐도 이게 이랬을 정도 민심이었어요. 네, 정말 민심이 바닥을 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노무현 탓이야라고 하고 놀고 조롱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노무현 정권 시대를 겪으면서 대통령이란 게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돼도 자기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 라는 걸 노무현 정권 시절에 확실하게 한 것 같아요. 이게 김대중 정권 때만 해도 혹은 YS 정권 때만 해도 사실은 그때 대통령들도 뭐 마음대로 잘 못했지만 예. 그렇게까지 막 가슴으로 와닿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노무현 정권을 보면서는 야, 저렇게 흔들어대는 세력도 많고 뭐 아하. 중간에 탄핵한다고 난리치고 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조가 딱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조를 내세워서 음. 드라마들이 이렇게 쭉 만들어지는 음. 물론 이산이 로맨틱한 그 연애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고 뭐 또 거기에 한지민이라고 하는 그 성씨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애예요. 네, 그래갖고 뭔가 전문직 얘기도 좀 섞이고 뭐 이렇게 되기는 했습니다만 근데 휘둘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개혁을 밀고 나가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는 않는 아. 굉장히 복잡하고 고민스럽고 이 약한 힘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왕, 그런 골치 아픈 왕을 그려낸 거죠. 근데 그게 세 편을. 그러니까 창작자들이 아. 뭔가 머릿속에서 정조가 되게 흥미롭게 이렇게 싹 꽂힌 애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때에. 그러네요. 예. 정치가 드라마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네, 어떤 뭐 네.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지금까지는 선거가 있던 해에 총선이든 대선이든 뭔가 흐름이 바뀌고 드라마의 흐름도 바뀌는 걸 봤는데 그리고 역사 드라마가 떴다. 떴다는 그러니까. 것까지 봤는데 네, 그렇죠. 그 뒤로는 어때요? 그 뒤도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갖고 큰 선거 있을 때 역사 드라마가 나올 줄 알았어요. 계속해서. 네. 그래갖고 2012년에 제가 2011년이나 12년 초쯤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요번엔 역사 드라마가 큰 게 나올 거다. 올해는. 이러고 막 칼럼에다 썼거든요. 네. 틀렸어요. 안 나왔어요. 아 2012년에 안 나왔던가요? 안 나왔어요. 별로 이렇게 뜬 드라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와 유비해서 볼 수 있는 드라마가 역사 드라마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그럼 이게 뭐지? 그러고서 그해 아니 역사 드라마가 나올 것 같은데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이러고 봤어요. 예, 예. 딴 게 보였어요. 뭐냐면은 어떤? 그 이후부터는요. 직접적으로 선거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한 부류고요. 네. 또 하나는 통일하고 남북 교류를 다룬 드라마가 또 하나예요. 아 흐름이 또 그렇게 네, 네. 바뀝니까? 그래서 2012년에 네. 이런 남북 교류하고 통일을 다룬 드라마 몇 편이 쭉 떠요. 뭐가 있었죠 그때? 굉장히 인기 있었던 작품이 더 킹 투 하츠라는 작품인데요. 이거는 사실 그냥 로맨틱 코미디 이야기로 많이들 기억하고 있을지 이게 몰라요. 이승기 씨 나왔던 그 작품 맞아요. 맞죠? 하지원 씨하고. 하지원. 예. 예, 예. 이게 이제 재헌 군주제다. 이 한국이 그런 설정을 해놓고 남한의 왕세자가 아니고 이제 네. 동생인 거죠. 앞으로 왕권을 물려받을 왕세제가 이승기 씨예요. 근데 북한의 고위급의 딸이 하지원인데 둘하고 결혼을 하는 이야기예요. 아. 근데 이게 그냥 로맨틱 코미디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남북관계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엄청 파격적이네요. 파격적이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지금은 이런 거 상상도 못할 텐데 네. 그때가 아무래도 DJ 정권, 노무현 정권 지나면서 우리가 계속 남북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잖아요. 예, 예.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선거와 어떤 남북 교류와 통일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함께 굴러가고 있었던 시대인 것 같아요. 대중들 머릿속에서도 혹은 작가들 머릿속에서도. 막 이렇게 되니까
뭐 무슨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북한 쪽에서도 통일을 별로 원하지 않는 그 강경 군부 세력이 네. 당연히 있을 거고 남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막 음모 벌이고 막 흔들고 뭐 이상한 사건 터뜨리고 아, 이걸 다 극복하고 결국은 둘이서 이제 맺어지는 이야기. 네. 그 얘기는 뭐 남남북녀가 맺어지는 거니까 통일의 느낌까지 이렇게 그렇지. 딱 가게 되는 그런 거죠. 터킹 투아치 있고 또 기억나는. 한반도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아우 이 드라마 굉장히 제작비 많이 쓴 드라마. 제작비를 어마어마하게 쓰고 망했어요. 아 이게 TV조선 개국 작품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SBS가 자리를 잡은 게 모래시계를 터뜨리면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TV조선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대형 드라마를 하나 만들어갖고 그냥 크게. 그래서 데려온 게 누구냐 하면은 윤선주라는 작가인데요. 이 윤선주가 그 불멸의 이순신 황진이 대왕세종을 성공시킨 작가예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 감각도 있고 사극도 많이 쓰고 통큰 이야기를 쓸 수 있었던 작가였던 거죠. 예. 근데 TV조선은 우리가 짐작하다시피 이 윤선주 작가의 스타일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네요. 관점도. 그래서 제가 뭐 뒤로 듣는 얘기는 네. 작품에는 일체 손을 대지 않겠다. 입을 대지 않겠다. TV조선에서 작품의 내용이나 논조에 대해서는 그 약속을 받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허.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남북의 과학자가 만나서 같이 뭔가 개발을 해요. 네. 남쪽의 황정민, 북쪽의 배우 김정은. 우리가 지금 김정은 얘기하면 또 딴 사람이 자꾸 떠오르니까 파리의 연인 김정은. 예. 그러네요. 아가야 가자 여자 바로 그 배우. 김정은. 예. 예. 근데 그 둘이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막 엎어지고 왜냐하면 이거를 바라지 않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엎어지려고 하면서 남한의 이 황정민, 남한 과학자가 대통령 선거까지 출마를 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 선거까지도 연결돼요. 근데 제작비는 어마어마하게 썼는데 시청률은 그만큼 안 오르고 네. 복잡하고 막 그 방송국 측에서도 기분도 나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기종방했어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비운의 드라마고 윤선주 작가가 그 다음부터 참 이렇게 작품이 잘 안 나와요. 작품이 흔들리게 됐군요. 예, 흔들리게 됐어요. 아무튼 2012년 그 선거에는 역사 드라마가 두각을 나타내진 않았지만 어쨌든 드라마의 흐름이 크게 바뀐 건 또 사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거를 아예 그냥 직접적인 소재로 정통으로 다룬 그런 드라마는 없었을까 궁금해지는데. 당연히 나오죠. 이 다음부터는 나와요. 나와요? 2012년 이후부터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제가 왜 점쳤다가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역사 드라마 나올 거야 2012년에. 그런데 틀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 선거나 남북교류나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이 현대 이야기 속에 넣을 엄두가 안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정쟁의 이야기로 지금 우리는 정치적 관심을 이렇게 투사하고 있었던 거죠. 대중이나 작가나. 근데 그게 아니고 2012년쯤 되면은 그냥 막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궁금하시죠, 여러분? 어떤 얘기가 그렇게 막 쓰면서 나왔을지 광고 듣고 노래 한 곡 들은 다음에 그 이야기, 흥미진진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설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드라마와 대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조금 전에 듣고 오신 곡은요. 더 원이 부른 꿈 드라마 추적자 OST 가운데서 듣고 왔습니다. 이영미 선생님. 네. 이 추적자. 추적자. 이런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하도 여기저기서 뭐 영화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였더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누구 나왔죠? 손현주 씨 나왔던 거 하면 딱 기억나실 거예요. 아, 손현주, 김상중 뭐 이런 그렇죠. 분들 나왔던. 박근형 이런 겁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 박근형이라는 사람이 노재벌이에요. 어마어마한 재벌이어서 예. 그냥 대한민국 전체가 이 사람 손에 쥐락펴락해요. 겉으로는 내는 장사꾼이니까 뭐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뒤에서는 뭐 무슨 관료뿐만 아니라 모든 인사권이 그 손안에서도 놀고 있어요. 박근형 씨는 근데 항상 재벌 사장님으로 회장님으로 나오셔가지고 그렇죠. 이분이 회장으로 나왔다 해도 헷갈려요. 늘 나오시니까. 네, 그 그런 다음 식의 들어보세요. 권력자 이야기로 나오기 시작한 게 사실은 제5열 정도, 제5열 여명의 눈동자 그때부터 사실 그 전까지는 네. 굉장히 연애물의 주인공. 아, 박근형 씨가요? 아니, 그럼요. 아, 그래요? 모래성 이런 게 박근형 씨였는데요. 아니, 제 나이 또래만 해도 그분은 재벌 회장님이신데. 그렇죠. 예, 나이 들어서 어느 순간에 확 바뀐 건데 이제 그 계기가 된 게 그 어떻게 보면 김종학 감독의 드라마에 나오면서부터 분위기를 예. 확 바꾸게 된 셈이에요. 어쨌든 네. 추적자 얘기로 돌아오면요.
이 재벌 박근영이 모든 뭐 뒤에서 나라 전체를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 사위가 누구냐면 진짜 개천에서 용난 스타일 있잖아요. 똑똑한 애 하나를 사위로 받아서 딸하고 결혼시켰어요. 아. 지금 서울시장 유력 후보예요. 재벌의 사위가 서울시장 유력 후보고 선거를 얼마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 재벌 딸 김상중의 아내죠. 김성령이에요. 네. 그 아주 그 연예인 하나하고 막 이게 불륜을 벌이고 있다가 이게 밤에 차를 몰고 나오다가 교통사고를 내요. 그 여중생 하나를 칩니다. 네. 근데 자기라는 게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뺑소니도 아니고 죽이는 거죠. 말하자면 왔다 갔다 하면서 깔아서 죽여버려요. 근데 하필이면 그 중학생이 누구냐 하면은 강력계 형사의 딸이에요. 강력계 형사가 바로 손현주 손현주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딸이 죽었으니까 자기 맨날 이런 거 추적하고 수사하고 이러는 사람인데 막 얼마나 머릿속이 복잡하겠어요. 그래갖고 막 찾아요. 네. 찾다 보는데 이상하게 여기서 막히는 거죠. 우리가 늘 보는 그런 우리나라형 수사 드라마의 아주 전형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파헤치고 파헤치다 보니까 이것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네. 근데 이제 형사니까 뭐 총도 있고 이것저것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동료의 도움들도 받을 수 있고. 어느 순간에 경찰로서의 선을 넘게 돼요.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찰로서는 막히니까 그걸 넘어서야 되니까. 수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 경찰임을 포기하고 혼자서 뛰어요. 동료들 몇 명의 도움을 받으면서 네. 정말 온몸으로 뛰어요. 결국은 해결을 해요. 그래서 김상중이 그 모든 것을 김상중과 박근영과 그 집안에서 모든 것을 은폐했다라는 사실을 밝혀내고요. 그게 선거 직전에 드러나게 그렇죠. 되는 그리고 스토리죠. 감옥에 보내고 결국은 재벌 사위인 서울시장 유력 후보는 더 이상 서울시장에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근데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게 그냥 지자체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장에서 대통령으로 가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네. 때문에 서울시장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을 보면서 이런 상상력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선거 전해, 선거 임박해서 나온 작품이에요. 이 추적자도 그 당시 시청률이 22.6%까지 나왔던 무지하게 재밌었습니다. 네, 인기작이었어요. 인기작. 네. 그럼 이게 역사 시대는 사실 뭐 조선 시대라고 해도 몇백 년 전 얘기인데 네. 이렇게 동시대 이야기로 오니까 확 더 와닿고 그렇죠. 뜨거워졌죠. 뜨거워졌어요. 아주, 예, 분위기가.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이게 딱 구도가 어떤 식이냐면은 뭔가 좀 상식적인 세상, 약간의 정이라도 이렇게 굴러가는 세상 이런 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은 이걸 막는 게 너무 어마어마한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이. 네. 기득권을 가진 세력의 음모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줘요. 그 기득권이 뭐 어떤 때는 북한 군부일 수도 있고 남한의 정치 세력 뭐 그들과 관련을 맺고 있는 무슨 그 외국의 어떤 무슨 유력 세력들 뭐 무슨 무기상들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게다가 이제 재벌 법조계 게다가 이즈음 2012년 즈음부터는 언론이 하나가 딱 들어가요. 기득권 세력으로. 아주 언론이 얼마나 개판인지 말도 못해요. 한반도, 더킹 투아츠 같은 데서부터 네. 언론이 갖고 노는 거 있잖아요. 이 권력을 가지고 권력 노름을 하고 있는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예. 결탁도 하고 뭐 이렇게 꼬기도 하고. 왜 그때 그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런 걸 다루기 시작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역사 드라마로 유비에서 보는 시대가 아니라 네. 현대 이야기로 왔다는 얘기는요. 이제 현재 이야기를 해도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작가도 발휘할 수 있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대중들이 있는 시대. 점점 그러니까 소재를 넓혀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7년까지는 뭐 꼭 검열 때문이 아니더라도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10수년 학교를 다녀봐야 학교 드라마를 쓰는 것이다. 네. 창작자나 대중이나 현재의 정치 이야기를 그렇게 정면으로 다룬 작품을 쓰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서 네. 그걸 잘 못 썼다면 네. 2012년부터는 그게 이제 자신감이 생겼다는 얘기죠. 자신감을 가지고 그럼 다양하게 다룬 정치 소재 드라마 뭐 기억나세요? 그 추적자 나왔던 2012년을 계기로 해서부터는 뭐 추리 범죄물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요. 정치 얘기는 기본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선거를 소재로 한 작품도 굉장히 많이 쏟아져요. 대통령 소재 작품으로는 이건 선거는 아니지만 3데이즈라는 2014년 작품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기 박유천, 손현주, 박하선 이런 분들 나왔던.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최근에도 생각해 보세요. 지정생존자도 대통령 나오는 거 있죠. 요거는 이제 넷플릭스라는 OTT에서 예. 굉장한 인기 끌었던. 미국 드라마 리메이크기는 합니다만 또 하나는 작년에 했던 악마 판사 같은 데서 대통령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 시대의 이 대통령, 2012년 이후의 대통령들은요. 점잖게 사건의 후면에 물러나 있는 게 아니에요. 음모의 한복판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디가드하고 좀 달라요. 혹은 선거에 이겼다 끝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자기가 음모 한복판에서 주체가 되거나 음모의 대상자가 되거나 이래요. 3데이즈 같은 경우가 굉장히 흥미로웠었는데 저는 이런 설정은 이 시기에 처음 봤다 싶었었는데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휴가 중에 실종돼요. 이게 경호원 얘기거든요. 박유천 씨가 이제 경호원이었었는데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하는 네, 경호원 그렇습니다. 박유천. 예, 근데 휴가 중에 실종되는데 그게 대통령 자작극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아, 그랬던가요? 그래, 소년주 대통령. 예, 그러니까 이게 좋은 대통령인지 나쁜 대통령인지 헷갈려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이전에 우리 상상에는 대통령 그러면 이게 좋은 대통령인지 나쁜 대통령인지 결정을 지어야 되잖아요. 머릿속에서.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헷갈려요. 그 다음부터는 대통령들이 대부분 그래요. 좋은 대통령인지 하하. 나쁜 대통령인지 열심히 하는데 약한 대통령인지 하여튼 뭔가 굉장히 헷갈리고 굉장히 이상한 대통령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요리를 이제 많이 하기 시작했네요. 작가들이 그렇죠. 마음껏 많이. 네. 그러면 정치인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있는데 선거라는 이벤트 자체를 소재로 한 2000년대 드라마는 뭐 없어요? 많죠.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갖고 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코믹 터치도 되게 많아요. 코믹으로 그린 거? 네, 그러니까 선거를 코믹으로 그리면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거 갖고 선거 갖고 잘못 만들면은 뭐 선거 운동하냐, 너는 무슨 편이냐 이런 소리 듣기 쉽잖아요. 진지하게 가면. 예, 그런데 코믹 터치로 가면 약간 가볍게 싹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예. 어셈블리라는 작품 기억하세요? 노동운동을 하던 노동자 정재영이 갑자기 이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어리버리 국회에 들어가서 온갖 일을 다 하게 되는 그런 얘기예요. 2015년 작품이었고요. 예. 국민 여러분, 그러니까 어셈블리만 하더라도 약간 진지한 얘기가 좀 있어요. 리얼리티도 있고 사실은 이거는 그 작가가 나중에 정도전이라는 역사 드라마를 쓰기도 했던 그 작가거든요. 이 작가가 실제로 그 보좌관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예. 국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보좌관을 했어요. 정말 리얼하게 디테일 잘 살렸겠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털어놓은 네. 셈이고 리얼리티가 진짜로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 말고 국민 여러분 앞에 이제 괄호 열고 친애하는 뭐 이런 게 붙어 있는데 국민 여러분이라는 작품은 진짜 리얼리티 별로 없는 진짜 코믹 드라마예요. 요거 뭡니까? 최시원 씨. 가수 출신, 네네. 아이돌 출신 네네. 최시원 씨 나온. 예. 그러니까 최시원 씨가 사기꾼이에요. 직업이 사기꾼인데 전혀 겉으로 볼 땐 아주 너무 멀쩡해요. 예. 경찰하고 결혼했어요. 강력계 형사하고 결혼했는데 그 와이프도 자기 남편이 사기꾼인 줄 몰라요. 그리고 살아요. 경찰하고 사기꾼이 같이 사는 거예요. 설마 그 사람이 선거까지 나갑니까? 선거까지 나가요. 그러니까 무슨 뭐 부동산 사기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어마어마한 정치 사기도 아니고 이제 그런 거를 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거의 뭐 조폭도 연결돼 있고 뭐 정치 세력도 연결돼 있고 하다가 결국은 지방 선거인가 국회의원 선거인가를 나가게 되는 어떤 지역구를 맡아서 그런 얘기입니다. 혹은 2020년에 나왔던 출사표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거는 취직을 못한 20대 백수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주로 뭘 하냐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네. 소소한 민원 제기를 그 주민센터에다가 해요. 구청이나. 여기도 역시 아이돌 출신 나나 씨가 맞아요. 나나 씨가 나왔어요. 주인공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무슨 어디에 뭐가 어떻게 했는데 이거는 예산 낭비 아닌가요? 뭐 이런 거를 계속 거의 민원 왕이에요. 주민센터에서 이 여자가 보내는 거 막 미치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계속 취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구의원이 돼요. 아, 듣기만 해도 코믹이네요. 그렇죠. 약간 무섭기도 하고 집착을 가진 구의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구의원이 그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이게 돈이 그래도 되네. 내가 먹고 살고 싶겠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의원에 나가서 구의원에 당선이 돼요. 근데 정말 그 지방 의회라고 하는 데는
그야말로 어셈블리들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있는 데하고는 너무 다른 그야말로 아사리판의 그 아. 지방의 짝쬐끔한 구의 구의원들이 정말 어떻게 해먹고 거기서 그 안에서 정쟁을 하고 그 코믹한 장면들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완전 블랙 코미디네요. 풍자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재밌습니다. 그 그래서 작품도 있고. 이렇게 선거를 막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코믹 터치로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코믹 터치가 아닌 것으로서는 뭐 국회를 본격적으로 다뤘던 보좌관 같은 작품도 아, 이정재 신민아 씨 나왔던 네, 요거 인기 있었어요. 예, 2019년 작품이었죠. 혹은 최근에 네.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진짜 웨이브라고 하는 OTT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못 보셨습니다만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라는 아, 이상청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죠. 요게 그 이제 블랙 코미디죠. 아주 코미디죠. 아. 네, 어마어마. 왜냐하면 이거는 공중파로 나오지 않고 다 TV로 케이블로도 안 나오니까 예. 이거는 뭐 막 해도 되잖아요. 방송 심의와 관련 없이 막 해도 되는. 그러니까 얘기가 막 온갖 이야기나 음란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설정도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랬습니다. 이게 아주 이제는 대세고 흐름이라고 할 만큼 예전에는 드라마 하면은 무조건 연애 이야기, 그렇죠. 뭐 결혼과 관련돼서 집안끼리 다툼 이런 걸로 되게 소재가 한정돼 있었다면 그렇죠. 요즘은 굉장히 폭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폭넓어졌어요. 정치 얘기, 선거 얘기 이런 것도 뭐 자유로워졌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 그러면 두 가지거든요. 음. 연애, 가족 아니면 사극. 그렇죠. 예, 딱 이 두 가지 그랬었었죠. 틀이었었어요. 예, 예. 근데 그게 2010년대까지 오다가 2000년대 정도까지 오다가 2010년대로 가면서 연애물이 몰락해요. 예, 신데렐라 이야기가 몰락하면서 지금은 연애물이 주류가 아닙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완전히 범죄 추리, 수사, 음. 직업 이런 쪽으로 가요. 네. 근데 우리나라 범죄 추리물, 범죄 수사물 이런 것들의 특성이 왜 미드의 CSI 이런 것이 우리를 막 홀렸던 시절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되게 달라요. 미드들하고는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권력형 비리와의 싸움이에요. 아, 모든 드라마가. 그래야만 잘 팔려요. 그러네요. 우리나라 작품들은. 정의. 네. 꼭 자기가 정의롭지 않아도 돼요. 처음엔 정의롭지 않은 척해요.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죽거나 뭐 무슨 동료가 죽거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의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다 보면 이게 너무 개판이에요. 이래서 맞붙게 되는 얘기. 그리고 네. 그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정계, 재계, 법조계, 아, 언론계 그리고 온갖 이권이 결합된 그 전문인 조직들 예. 여기에 조폭 같은 범죄 조직들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거대한 기득권을 누리고 있고 이거를 뚫고 수사를 이제 제대로 해나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야기가 주로 우리나라의 범죄 추리물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대선의 해가 됐는데 어떤 드라마 흐름에 있어서 최근에 좀 눈에 띄는 변화, 네. 요걸 주목해야 한다는 변화가 있을까요? 유튜버가 새로 등장한 것 같아요. 유튜버가? 네, 드라마에. 그러니까 여론이 언론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많이 그려졌는데 옛날에는 그냥 신문 기자, 방송 기자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러다가 거의 언론사 사주나 무슨 기자나 무슨 부장이나 이런 게 고정 인물처럼 이렇게 배치가 되기 추리 시작했어요. 범죄물 하면 예, 예. 무조건 나오는 검찰, 캐릭터. 재벌, 언론 이렇게 그냥 고정 정치인, 캐릭터. 국회의원 이렇게 고정으로 나오다가 네. 최근에는 유튜버가 슬슬 등장하기 시작해요. 저 최근에 본 것 중에 지옥이라는 맞아요. 저 OTT 넷플릭스 드라마 네, 네. 여기서 유튜버가 역할이 컸어요. 그렇죠. 굉장히 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작년에서는 악마 판사 같은 데서 보면요. 네. 여론을 좌우하는 게 유튜버예요. 이제 거기서도. 예, 신문이 아니라 음. 그이 유튜버들이 여론을 막 선동하고 또 세력을 만들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해요.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악마 판사에서 대통령이 된 인물이 있거든요. 네. 이 대통령이 유튜버 출신이에요. 그래요? 예, 유튜버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유튜브 그 자기 채널의 이름이 뭐냐면 개사이다예요. 그러니까 막 시원하게 말 뱉어내다가 그 그렇죠. 인기로 대통령까지 된 사람. 네네. 그냥 뭐 하고서 맨 마지막에 개사이다 이렇게 막 험한 말 막 뱉어내고서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개사이다 채널을 계속해요. 그 방송을 계속해요. 구독자도 엄청나겠네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게 될 수 있냐.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이라고 띡 하고 이제 1, 2회들 보니 나오는데 예. 전혀 대통령 같지 않은 진짜 그야말로 양 XX 같은 인물이 대통령으로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백현진 씨가 맡았는데 저거 대통령을 저렇게 만들었네. 되게 신기하다 봤는데 예.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튜버 유튜버.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이런 광대 같은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뭐 좋은 정치를 하자 이런 게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대통령으로 나선 그 이제 개사이다라는 네, 네. 유튜버는 돈 버는 게 목적. 그렇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 그거 사람을 갖고 이권. 조정하는 네, 조정해서 이권을 배우. 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이런 있고.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도 개인 봉사하면서 계속 여론몰이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이전처럼 뭔가 규칙에 의해서 음모도 이렇게 규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규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전혀 이게 규칙과 상관없는 이상한 인물들이 등장해서 논리와 상관없이 막 내뱉고 선동 정치. 그리고 뒤에서 그 선동을 받쳐주는 폭력 세력들이 또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지옥에서도 보면 그런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악마 판사도 그래요. 여론몰이하는. 네, 그래서 이게 두 작품이나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작가나 대중들한테도 와닿고 있는 것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쵸. 설 특집으로 함께한 김현정의 뉴스쇼. 우리가 평소 설 특집에서는 중간중간에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네. 오늘은 노래 몇 곡 없이도 그냥 숨차요 아주.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꽉꽉 눌러서 담아 오셨습니다. 드라마와 대선, 정치와 드라마.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우리 대중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 나아가서 선거를 바라보는 시선을 뭐 드라마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본다면 한마디로 이런 거죠. 정리해본다면 20년 전하고 진짜 달라요. 정치나 선거를 선악의 대결로는 이제 진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정치 혹은 정치인 혹은 그 주변의 지식인 군상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말도 안 되고 자기 것만 따지는 존재인지를 대중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좀 지나쳐서 정치 혐오적이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정치가 정책이다라는 생각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권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그게 훨씬 강하고요. 예. 그러니까 정책은 없이 정쟁만 좀 두드러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선거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도 선거에 대한 느낌이 좀 뭐냐면 그래도 선거니까 선거를 혹시 뭐가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거가 결정적인 해결의 실마리로 설정된 작품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래도 아직은 정치에서 맞아요. 희망을 본다, 기대를 건다 이런 얘기일까요? 정치에 희망이 없더라도 선거 때 뭐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바뀔 수 없는 것이다. 선거가 그래도 계기다. 그래도 매달려 보자. 그렇죠. 변화의 계기가 이거 아니고서는 그럼 어디서 도대체 이놈의 사회에서 선거가 아니면 어디서 변화의 계기를 만들 것인가 이런 생각을 대중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이제 설 지나고 나면은 대선이 더 가까워지니까 우리 정치 얘기 더 많이 다룰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논란들, 뭐 이슈들 많이 터질 텐데요. 딱 지금 민심하고 너무 똑같지 않아요? 그러네요. 여러분 신중하게 잘 선택해 보십시오. 이영미 선생님, 설 연휴 마지막 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명절에 뵙겠습니다. 또 와야 돼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참 야단났다야. 재밌는 노래네요. 드라마 국민 여러분 OST 가운데 형돈이와 대준이가 부른 야단났다 야 들으면서 설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설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20분 김현정의 뉴스쇼 본방송으로 돌아오죠. 고맙습니다. 쓱싹하고 속이 벼다 진퇴양난 상황 지금 내 운명 후 됐어 됐고 다 일어나 어디 누가 이기나 보자 지금 네가 있는 거기 모두 원하는 것 바로 그거 이거 참 야단났다 야 심쿵심쿵심쿵쿵 이거 참 야단났다 야 심쿵심쿵심쿵쿵 이거 참 야단났다 야 심쿵심쿵심쿵쿵 이거 참 야단났다 야 참 야단났다 야 그치 이거 참 야단났다 야 참 야단났다 야이 바람
나만 속고 속이는 이들이 난무하는 아수라장 쫓고 쫓기는 돈의 바통 누가 최종 승자야 아슬아슬하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 이것밖에는 몰라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는 예전부터 쭉 먼저 한탕하는 놈이 영웅 대접주 양심 없다 갖다 팔아서 가슴에는 없네 고물의 값을 매겨봐야 보물 아니고 이거 참 야단났다 야 이거 참 야단났다 야 가는데 순서 없지 가는데 순서 없어 너도 날 나도 널 모르는데 달걀이 뭐가 먼저인지 따져 뭐해 갑을 병정 무기경시는 멋대로 줄 세우기 있냐 됐어 됐고 다 일어나 어디 누가 이기나 보자 지금 네가 있는 거기 모두 원하는 거 결국 이거 참 야단났다 야 이거 참 야단났다 야 이거 참 야단났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